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은 1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죠.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의 저자이시고요. 25년 동안 유통업계 대기업에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정스토리의 정선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25년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롯데마트에서 근로자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25년 동안에 재화를 가지고서 움직였던 사람인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 재화를 가지고 움직였던 근로자의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퇴직한 이후에 글을 써가지고 이 썼던 글들이 아까 소개해 줬던 것처럼 아들아 돈 공부한다가 베스트셀러 작가 되면서 이제 작가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이라는 건 경제적 언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도 어렸을 때 배웠고, 그렇죠. 외국어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습득이 빠르잖아요. 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경제의 언어인 돈을 어렸을 때 배웠을 때 훨씬 더 모국어처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은 경제적 언어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과 글을 배우듯이 돈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사실 배우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겠는데 그러면요. 전 생후 한 생후? 2년 정도, 그러니까 24개월? 저희 아이랑 지금 거의 네, 비슷한.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그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냐면요, 그 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보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 10개월부터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24개월 되면 무슨 개념이 생기냐면 소유 개념이 생겨요. 내 거. 내 거야. 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막 내 거 막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있어요. 못 건드리게 하고 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소유 개념이에요. 경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소유 개념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거 돈을 가리키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 개념을 언제부터 가느냐. 그때 이 소유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거면 네 거면은 만약에 핸드폰을 요즘 많이 보려고 하잖아요. 네. 엄마 거 뺏으려고 그러면 엄마 거 이 핸드폰은 이건 엄마 거기 때문에 네가 이걸 보려고 그러면 나한테 사용해 가려면 너가 나한테 이쁜 짓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소유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부터 시작한 게 저는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4개월부터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오늘부터. 이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이 잡히냐면 재화의 사용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알기 시작해요. 네. 핸드폰, 그렇지 않으면 뭐 펜으로 쓰는 거 이런 사용 가치들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걸 사용 가치를 돈으로 얼마를 매겨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렇게 갖춰가다 보면은 아이들의 경제 개념, 돈의 개념들이 붙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후 24개월부터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들한테 못했어요. 손자들은 24개월부터 돈과 경제 교육을 아마 시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방법들을 선진국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하면 1달러, 내지는 뭐 어디에 뭘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면 2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과 내지는 소득의 개념을 가르치고 네, 그런 것들을 선진국에서는 항상 많이 한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일상화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한 네네네네. 명확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플립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쓰던 것도 팔고 이거 팔면서 이게 얼마의 가치를 부여해야만이 이 재화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이 개념이잖아요. 돈이 그 모든 물건의 판단에 대한 기준들이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념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커서 굳이 뭐 저처럼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고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쓰질 않고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맞든 틀리든 부모들이 아이, 돈 얘기하는데 너네들 좀 맞아요. 나가 있어. 보통 이런 얘기 아이들 앞에서는 안 하려고 안 하고 하려고 못 듣게 하는데 하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무조건 애들 일부러라도 데리고 와서 하셔야 돼요. 아. 예,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청약을 하든 아니면 아니야 여기가 지금 부동산 꼭 지을 거야 아니면 주식은 하면 안 돼 했던 안 했던 그런 것들이 애들이 지나고 보면 애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우리 부모는 이래서 그때 돈을 벌었구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우리는 돈을 못 벌었구나. 이사님의 경우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애들 있는 데서 경제와 관련된 걸 얘기하라는 거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게 하셨어요. 양품점 하셨어요. 그래서 물건 떼러 가실 때마다 같이 따라갔어요.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근데 하필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형님 보고는 공부하라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이제 장사를 다니셨는데 물건을 뗄 때 이제 옷, 양품점이니까 옷 사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25,000원? 그러면 2만 원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저 집 어디 가면 이런 것들이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이런 데이터 있었잖아요. 코로나 직후에 여성, 남성 중에 누가 제일 수익률이 좋았나? 30대 여성이 제일 좋았어요. 그죠?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리고 네. 20대 남성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30대 여성분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마트 가서 이 우유, 저 요구르트, 어디 홈플러스가 비싼지, 이마트가 싼지 현실적인 경제가 매일매일 비교하고. 현실적인 경제 개념이 쌓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릴 때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가끔씩 혼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걸 이 가격에 사왔냐고. 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에부터 비교하고 가치 분석을 하듯이 네. 그런 걸 많이 한 게 쓸데없어 보이지만은 그게 하나의 저는 경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실패한 투자자의 대부분이 보면 그게 좋아? 거기가 좋아? 거기가 좋아 하면서 막 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시고 마트나 어디나 물건 살 때도 애들한테 시켜서 물건을 사보게도 하고 팔아보게도 하는 그게 진짜 실질적인 경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인다 그러면 요즘은 실물의 돈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또 카드 쓰는 카드 쓰고 온라인 클릭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감각이 되게 떨어져요, 애들이 보면.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이렇게 꺼내야. 지갑에서 꺼내면서 뭐 없어지는 써보시다 보면 카드 쓸 때하고 현금 쓸 때하고 많이 느낌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감각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 카드로 하고 귀찮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사올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지출 관리하고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알고 네, 맞아요. 재화의 가치를 아는 부분들 그리고 돈의 가치를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실물의 돈을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좋은 조언이신 것 예, 같아요. 카드사에 다니시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카드를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들한테 무조건 현금의 돈을 사용하게 하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과 경험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저는 마트에 있었기 때문에 극명하게 보여요. 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가서 저축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지금 금융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도 완전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면 부모님이 넣는 게 아니라 지가 가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면 그 경험이 몸 안에 쌓이거든요. 통장이 찍혀있는 거 보면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이자가 붙는 거, 이게 결국은 다 금융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물의 통장을 만드는 거, 실물의 돈을 사용하는 거, 이 부분들은 교육의 필수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돈을 버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자로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이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하는 자산소득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보면은 사실은 근로소득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고, 왜냐하면 또 사업소득 가지고도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의 부자를 되기를 어려워요. 그리고 진정한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이면서 실질적인 생활에도 부자가 되는 경우는 자산소득을 그러니까 보통의 자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부자로 이 사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이란 자본주의, 미국이란 자본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자산소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노동을 제거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험 리스크를 제공하고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소득이 가지고서 자기 삶을 갖다 상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인정해주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